추천드립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안내문을 그냥 만드신 것 같지 않고 음식점에서 이표는 9월 24일 날 이제 그 공식 행사를 하죠. 아마 이게 사전 행사, 그 개막작과 관련된 사전 행사로 기획이 돼 있습니다. 여기다 딱 놓으니까 더욱 이 프로그램 배너가 더 의미가 있는데 평양냉면, 서울냉면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을 압축하는 말이 사실 냉면, 냉면이거든요. 이게 두음 법칙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이제 냉면이라고 사용하지 않지만 이 말은 그냥 상징적으로 남북한의 냉면이 서로 이질적인 다른 냉면의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평양냉면의 어제와 오늘, 그림자의 영광. 북한에서 보면은 야, 네가 누군데 평양냉면 얘기를 하냐 이제. 북한은 평양냉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부심 같은 건 북한이 이제 이를테면 유일 영도 체제, 그러니까 수령관 그 다음 정도로 이렇게 포지셔닝이 돼 있죠. 왜냐하면 평양이 갖고 있는 위치는 북한의 거의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백두산만큼 굉장히 가치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고 전쟁을 겪으면서 평양이 완전히 이렇게 다 파괴가 됐죠. 완전히 그 미군의 공습으로. 미군은 도쿄도 작사를 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공습력을 갖고 있는 B-29, 물론 원자탄을 쓰지 않아도 그 폭격기로 평양을 완전히 평면화시켜서 거기서 북한이 이제 그 새로 건설된 도시이기 때문에 북한이 평양에 갖고 있는 관념이랄까 관점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 술은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돼서 나와 있는 건 이 술이 이제 평양에서 시작돼서 이 평양의 술인데 월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월남을 했겠나 생각해 보니까 그 회사의 이력을 쭉 보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죠. 왜냐하면 월남하게 되면 거기 있는 모든 자산과 혈연을 다 끊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 왜 오게 되냐면 결국 자발적으로 오시게 된 분도 있고 탄압이거나 또는 탄압이 예견돼서 오시게 돼요. 근데 왜 그러냐? 술을 생산하는 술도가는 돈은 많이 벌죠. 그래서 그 북한 정권이 수립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40년대에,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나 40년대에 평양시 전체 세금에 맞먹는 그 주세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 팔리고 그랬겠는가. 그 장면을 복기를 해보면 평양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고기랑 소주. 이거는 소주의 일종이에요. 문배술이라고 이름이 붙은 건 문배라는 우리나라의 그 돌배 중에서도 작은 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과일로 먹기에는 살짝 애매한. 지금의 배는 그 중국에서 들어온 종입니다. 그러니까 장신랑, 신고 이런 종들이 달고 시원한 종으로 개량이 되고 부드럽게. 그래서 막 어떤 배는 먹으면 이렇게 살살 녹잖아요. 그런 배들은 과일로 계속 육성됐는데 그 야생 배들, 그다음에 돌배 같은 종류는 어 뭐랄까 과일로 먹기에는 점점 적합하지 않아서 재배를 안 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 문배라고 있는데 그런 야생배인데 향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배 향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이 난다 그래서 문배 향이 난다 그래서 별칭으로 문배주란 이름이 붙다가 나중에 이제 문배주를 획득하게 되죠. 이 술의 형태는 북방주의 형태를 전형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쌀을 쓰지만 수수를 많이 씁니다. 수수를 많이 쓰면 뭐죠? 중국 술 중에 고량주죠, 고량주. 예, 그 북방의 술. 고량주의 전통은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그 술의 전통은 어, 중문동에서 옵니다. 중문, 페르시아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술 이름을 소주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락이라고 그러죠. 예. 아락이라는 술을 지금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냐면 우리나라 아락이라고 안 부르죠. 두바이 면세점 혹시 가보셨어요? 이렇게 갈아타다가 거기 가면 그쪽 지역에서 생산되는 술이 나와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로 아락이라고 써 있어요. ARAK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쓰는 말이 그 지역 말이 아직 살아있는 거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쓰다가 그러니까 몽골을 통해서 우리가 소주 생산량이 늘게 됐죠. 그러니까 몽골의 병창 기지가 안동이었고 안동에서 그 술을 많이 내리다 보니까 안동 소주의 전통이 거기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가면은 고소리 술 있죠.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수 같은 걸로 내리는 술입니다. 그래서 수수 고량주 그 장이모 감독 맞나요? 그 유명한 영화 꼭 지금 다 안 보신 젊은 세대는 찾아서 보세요. 어마어마한 영화입니다. 그 중국이 개혁 개방 하면서 그 영화들이 이제 국제 시장에 나오게 됐는데 그 전에 옛날의 얘기죠. 봉건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량이라는 지금도 고량주, 빠이주, 고량주 이런 중국수도 유명한데 여튼 그런 북방 술의 전통을 우리가 중국이랑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데 그 평양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되게 터프하죠. 말씨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술을 즐겨 먹느냐? 저기 써 있습니다. 저기 일품 요리 보면 어복쟁반, 예, 어복쟁반에다가 소주를 마시는 행위를 좋아합니다. 어떨 때 좋아하냐면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상업을 할 때. 그러니까 평양 상인들, 이북 사람들이 장사를 되게 잘하죠. 개성 상인들. 그래서 또는 평양 사람들이 뭔가 사업을 하거나 교섭을 하거나 그쪽 말로 교섭을 하거나 그러니까 사귄다는 거죠. 뭐 비즈니스 상으로 이해할 때 처음에 우리는 이 물건 가져와서 이게 얼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일단 어복쟁반 놓고 불 지펴서 숯불로 지펴서 먹어요. 숯불로 지펴서 데펴가면서 그 술을 복록 그 앞방에 앉아서 식당에 그 뜨끈뜨끈한 불 땐 구들장에서 앉아서 저 술을 이 소주를 마시면서 저거를 나눠 먹고 그러니까 그건 한 쟁반에 먹는 거예요. 두꺼운 무쇠나 뭐 요즘 이제 스테인레스 많이 쓰죠. 그 쟁반에 고기를 데워 먹으면서 그 고기를 벌리 설설설 국물에 끓여가면서 퍼주고 나눠주면서 그 자리에 맹주가 있죠. 호스트가 있습니다. 호스트가 그 고기를 배분해 주면서 그 자리에 흥을 돋구고 교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한번 나중에 비즈니스 하거나 친구들하고 와서 한번 저 쟁반을 드시면서 소주를 드시면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그것이 평양 남자들의 멋이라고들 평양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옥류관 이렇게 하면 옥류 냉면만 판다고 생각하는데 옥류관의 메뉴가 100가지가 넘어요. 그 중에 유명한 게 이제 그 숭어찜, 그 다음에 온반, 그 다음에 평양냉면. 이 세 가지가 평양 3대 음식이에요. 전통 문화 음식이라고 하고, 근데 숭어는 잘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환경이 바뀌면서 숭어가 대동강으로 치고 올라오고 이런 역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숭어 구하기가 되게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반이랑 사실은 평양냉면이 중요한데 그중에 평양냉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그것은 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내세운 게 아니라 어, 국제적으로 평양냉면 유명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헤리티지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국제무형유산이라고 할 때 거기서 비물질 유산이라고 했는데 그 냉면의 가치를 거기에 자꾸 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이. 그럼으로써 왜냐하면 외국에도 잘 알려져 있고 냉면이라는 음식 자체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음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차가운 음식을 안 먹어요. 외국에서 차가운 음식 아시는 거 뭐 있습니까? 아이스크림이 있지, 그죠? 아이스크림이 있고 음료는 있는데 음식을 차갑게 먹는 건 없습니다. 근데 냉면은 특이하게 겨울에인데 차갑게 먹어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냉면이 한국에서 유명해진 건 여름에 일종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원래 냉면은 계절적으로 겨울 음식일 수밖에 없었죠. 겨울에 차가운 음식을 먹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관광을 와서 냉면이 유명하다 그래 냉면 먹고 다 컴플레인해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 사람은 차가운 걸 안 먹거든요. 물도 여름에 더운 물을 먹는데 차를 마시잖아요. 근데
게다가 음식이라니. 그러니까 냉면은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음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음식은 최소한 미지근하거나 뜨거워야 향물질이 발산이 되죠. 차가운 것은, 그러니까 평양냉면을 먹고 여러분들이 향을 느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소고기 국물을 내서 향을 느낀다니, 이게 뜨겁게 하면 갈비탕처럼 향이 날 텐데 향이 잘 안 나니까 과학적으로는 되게 불리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냉면이 결국은 뭘로 그 음식의 가치, 그러니까 냉면은 겨울에 먹을 수밖에 없었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고, 그럼 왜 그 냉면이 그런데 왜 먹느냐? 결국 면입니다, 면. 메밀이라는 면이 갖고 있는 그 직수국탄 맛. 그냥 밀가루 면과 다른 그 꺼슬꺼슬한 면의 가치가 냉면의 가치를 북돋아 주는 거죠. 그 냉면의 맛을 결정적으로 돋아준 것은 김치예요. 여름에는 김치가 없죠. 네. 지금은 있지만 과거에는 없었어요. 여름 김치는 가지김치, 뭐 오이김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배추김치는 겨울에 나옵니다. 배추는 남한의 경우 추석 때 심어가지고 추석 무렵에 심어서 12월에 거두죠. 그러면 이제 김장을 하는 건데 북한은 조금 더 일찍 심죠. 그건 그때 겨울에 제일 맛있는 거예요. 익으면 언제 맛있죠? 12월, 1월, 1월, 2월 돼야 맛있어져요. 김치가. 그럼 북한은 좀 더 일찍 되죠. 북한은 뭐 12월 되면 김치가 익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일찍 담그니까. 그때 가장 어울리는 곡물이 뭐냐면 메밀이에요. 그러니까 메밀을 재분하고 거기에 김치 국물을 담아서 먹고 겨울에 잡을 수 있는 짐승이 뭐죠? 여름에 돼지고기는 상할까 봐 안 잡죠. 근데 농번기라 잡을 시간이 없죠. 돼지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도 돼지고기를 팔죠. 또는 잔치로 돼지를 잡을 수가 있어요. 마을에서. 돼지 정도는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옛날 돼지가 작았잖아요. 한 30kg쯤 되니까. 지금 돼지는 100kg인데 옛날에 우리 재래종 돼지는 까매요. 그래 한 30kg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제일 냉면을 해먹기에 완벽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냉면은 사실은 이미테이션 냉면인 거죠. 겨울에 먹어야 진짜 냉면인데, 근데 지금의 냉면의 주도권은 여름으로 넘어갔죠. 겨울 냉면은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겨울에는 냉면집이 장사를 안 합니다. 장사를 하면 뭘 파느냐? 갈비탕, 육개장, 된장찌개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냉면은 안 내렸습니다. 어쨌든 냉면 음식은 겨울 음식이다. 이렇게 그림이 있고, 이 표정은 지금 이 사진을 고른 이유는 어, 냉면의 문화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표정이에요. 자, 보시죠. 네. 냉면이 맛있어 이렇게 웃고 있는 표정 안 넣고 이걸 놓은 것 뭔가 우리 냉면이 지금 이상하다. 지금 보여지는 냉면은 북한에는 없는 냉면이에요, 지금. 왜 그런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자의 영광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냉면을 뽑아야 되겠죠. 이 그림이 김준근 씨라고 구한말에 활약했던 화가입니다. 혹시 저 양반의 그림이 저렇게 생긴 그림이 집안에 있다. 그러면 옥션에 내시면 100억은 몰라도 10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당시에는 저 양반이 저 그림을 엄청나게 많이 그렸어요. 왜냐면 사진이 일반화되기 전에 사진이 있던 시기에 활약했던 화가예요. 그리고 한글화되어 있습니다. 보면 국수 누르는 모양이라고 반대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 쓰기로 낙관이 찍혀 있는데 저 그림이 그 당시에 우리는 얼마나 저런 그림 문인화가 그러니까 아취나 문인의 흉치가 없으니까 이런 그림은 기록화죠. 그렇다고 민화처럼 뭔가 거기도 민화도 고담한 아취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림을 별로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누가 수집을 해갔냐 한국에 와 있는 그 외국의 그 공사 그다음에 장사하러 온 스파이들 그러니까 대사관 그 당시에 대사관 직원이라는 공사 직원들은 태반이 스파이들입니다. 예, 뭐 외교부 소속이란 개념이 사실 없고 스파이 하러 온 간첩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뭐 해먹을 거 없나 하고 온 그 사기꾼들, 광산 같은 거 해먹고 그런 놈들이 많이 왔는데 그 놈들이 많이 사갔어요. 엄청나게 싸게. 가치를 알아본 거죠. 아, 이건 한국의 풍물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림인데 가져가면 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발씩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냐면 주로 무슨 하이델베르크 미술관, 뭐 무슨 뮌헨 미술관 이런 데 많아. 그런 데 소장돼 있어서 몇 년 전인가 우리가 저거 빌려와서 전시 한번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거의 안 남아 있고 숭실대 박물관에 몇 점이 있고 개인 소장이 조금 있습니다. 여튼 그림이 작아요. 이렇게 크게 그린 그림이 아닌데 이때 이 화백의 가치는 뭐냐면 이 그림을 그리면 과거에는 그림 안에 화가가 재배치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거의 사진 찍은 것처럼 그대로 그려요.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저게 매달려 있습니다. 왜 매달려 있냐면 체중을 완벽하게 실을 수가 있어요. 저 끈을 잡고 계단을 밟고 올라갈수록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체중을 더 완벽하게 실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직으로 체중을 완벽하게 실어주면 저때 반죽이 쿵턱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저걸 분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냉면기라고 안 하고 분틀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분틀이라고 안 하고 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죠? 저 호수로 돼 있고 연결돼 있고 금속으로 돼 있는데 저게 이 형태를 기계로 구현한 겁니다. 유압식 기계예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이 다음 기계는 뭘로 나오냐면 어, 좀 간편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사람이 써야 되는데 혼자도 할 수 있게 나무로 돼서 이렇게 당겨서 누르는 형태의 기계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기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쇠로 만들어요. 쇠로 이렇게 사람이 수동으로 당깁니다. 당겨서 그분들이 이제 그 분필 기술자들이 저 때는 직업병이 뭐냐면 머리에 이게 하중이 냉면을 하루에 한 300그릇 뽑아버리면 이 머리털이 빠진다 그랬어요. 거꾸로 매달려서. 예. 그런 직업병이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많이 땡기 근골격계 50견 같은 게 많이 와요. 그런 문제들이. 그 증언은 원산 면옥 같은데 부산에 오래 했던 분의 할아버지들이 증언했는데 왜 그랬냐면 냉면을 300그릇을 그날 보통 식당에서 팔 수 있는 게 웬만한 크기의 식당이 300그릇이에요. 이 식당이 하루 여름에 팔면 한 300그릇 내외로 팔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물론 우레옥 같은 데는 하루에 2,500그릇이 기록입니다. 우레옥은 되게 커요. 한 300석 이상 됩니다. 근데 왜 그 사람 300그릇 뽑았는데 뭐 직업병이 생겨? 왜 그러냐면 면을 사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을 집에서 내릴 수가 없잖아요. 이 면을 어떻게 내려요? 그다음 우리는 지금 기계면이 많이 있지만 기계면이 없을 때니까 여기서 면을 사가니까 파는 게 300그릇이고 면만 따로 700그릇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튼 이렇게 땡기면 잘 보세요. 저 사람이 이제 누룽꾼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이제 그 발대꾼이에요. 왼쪽으로 들고 왼손으로 들고 있는 정말 묘사가 완벽한데 대나무 발대로 면을 적고 있습니다. 왜 적게요? 네, 메밀은 글루텐이 없어서 이 단단하게 반죽을 해야 돼요. 되게 단단하게. 단단하게 반죽을 하니까 체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리면 되지. 왜 사람 체중을 실어? 반죽이 그냥 내리지 않고 메밀 자체가 글루텐이 없으니까 되게 그러니까 가수율이 되게 낮게 반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면의 모양이 잡히는데 쭉 들어가면 바로 익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끓는 물에 빨리 익히지 않으면 이게 면이 서로 붙어서 수제비가 됩니다. 메밀 함량이 높을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저걸로 내리자마자 빠르게 휘저어야 됩니다. 네, 빠르게.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거나 뭐 전분이 들어가면 저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저렇게 빠르게 젓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밑에 불이 인걸불이 굉장히 빠르게 뜨겁게 타고 있어요. 왼쪽에 잘 보시면 저기 밑에 물이 있죠. 예, 저렇게 된 도기에 물을 받아놨는데 옹기 그릇에 물을 받아 저기 면을 차가운 물에 재빨리 헹구려는 거예요. 헹궈야 탄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지금은 면이 뚝뚝 끊어져서 좋다고 했지만 당시의 기술은 면을 탄력 있게 어떻게 하면 메밀로도 탄력 있게 뽑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탄력 있는 면이 기술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기술을 해결해 줍니다. 누가? 소다가.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어, 신문을 보면은 양잿물 먹고 사망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소다를 넣게 되는데 그걸 너무 양잿물이 소다 성분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 과하게 넣어서 잘못 넣어서 누군가 비숙련한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 쓰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많이 쓰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문이 나서 중국 사람들도 많이 구속이 많이 됐어요. 양잿물이 있으면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걸 독극물을 쓴다 그래서 누가 신고를 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많이 곤욕을 치렀는데 사실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합법적으로 소다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소다가 지금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구별합니까? 식소다란 말을 써요. 근데 빨래 삶을 때 넣는 소다나 그릇 닦을 때 쓰는 소다나 식소다나 똑같은 거예요. 그 성분적으로 배합으로 다 뭐 탄산 칼륨이든 탄산 나트륨이든 다 똑같은 건데 몸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공업용이 따로 있고 식용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구분해서 팔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적으로 그러면 상당히 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식소다라고 표현해서 팔아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만들거나 냉면 만들 때 그걸 쓰게 되는 거죠. 물론 안 써도 면을 만드는 경우. 그런 면은 뚝뚝뚝 잘 끊어져요. 이렇게 이 그림 한 장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 뭐냐면 왼쪽에 보면 술병하고 안주 그릇이 나와 있죠. 다 먹고 나온 물러 나온 그릇이에요. 이거 우리 민족의 전통이에요. 어떤 전통? 선주후면. 먼저 술을 마시고 면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계층의 전통이죠? 부자들. 그 다음에 뭐, 어, 관직에 있는 사람들. 예, 또뭐 돈 좀 있는 사람들. 일반 대중들이야 뭐 선주면하기 쉬웠겠어요. 왜? 면이 되게 비쌌어요. 이렇게 힘들게 면을 뽑아야 되는데 면이 쌌겠습니까? 점심에 양반들이 먹는 상이 밀가루 국수라고 할 정도로 비싸고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보이는 아주머니 여자분은 누구냐? 장죽을 물고 있고, 그러니까 여염집의 여자들은 장죽을 피지 않았죠. 저분 화룩의 여자예요. 저 집은 무슨 집이다? 그러면 기생집입니다. 기생집. 전체를 묘사하지 않고 부엌만 그렸지만 저 안쪽에 한량들이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풀어져서 어복증만 먹었겠죠. 먹고 풀어져서 냉면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은 월매예요. 안에 춘향이가 있고 월매가 냉면 들으랍신다라고 외치면 예이 그러고 냉면 내리고 있는 장면으로 유추가 됩니다. 거의 맞을 거예요. 잘 보세요. 되게 이 그림이 설명하고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지금의 냉면집은 그럼 어떻게 구성되느냐? 지금도 보통 주방에는 어떻게 구성되죠? 주방장 있고 부주방장 있고 과장님 있고 실장님 있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도 냉면집은 옛날식대로 불러요. 발대꾼이 있어요. 진짜로 저기 냉면이 면이 쏟아지면 그걸 젓가락 같은 거나 이런 걸 막 휘저어요. 지금도. 붙지 말라고. 그리고 고르게 익으라고. 그래서 뜰채로 딱 뜹니다. 그 사람을 발대꾼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시다가 있어요. 도와주는 시다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면 옛날에 중머리라고 그랬어요. 왜 중머리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몰라요. 머리를 빡빡 깎아서 뭐 그런 것 같지 않고 그냥 중머리라고 불러요. 지금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명한 냉면집에 가면 주방의 구성에 중머리 몇 명 뽑는다고 이렇게 나와요. 중머리 공명 채용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발대꾼이 있고 앞제비가 있어요. 앞제비. 앞제비는 뭐냐면 면을 삶은 다음에 찬물에 헹구죠. 그걸 물을 잘 짜야 돼요. 왜? 물을 잘 안 짜면 면사물물을 갖고 있으면 육수에 빠뜨리면 어떻게 되죠? 육수가 맛이 없죠. 면 삶은 물을 꼭 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꽉 짭니다. 면을 이렇게 타래를 지어갖고 꽉 예쁘게 짜요. 그때 굉장히 세게 짜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뭐냐면 이 손가락의 관절염, 그 다음에 손목의 엘보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형외과를 가면 테니스 치세요? 골프 치세요?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아니, 냉면 맞는다 그러면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그런 직업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큰 냉면집은 뭐 4명, 5명, 6명 이렇게 해서 어떤 보직에 2명씩처럼 면 내리는 기계가 분틀이 2대에서 3대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방식으로 전자화 돼 있어서 기계화 돼 있어 똑같아요. 이렇게
여기에 반죽이 한 동이라고 부르는 반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옛날에는 5인분, 지금은 한 6인분에서 7인분 양이 줄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만든 걸 집어넣어요. 저 셰프님 똑같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딱 집어넣고 스위치를 누르면 삐욱 하고 물이 벌벌 밑에 큰 솥이 끓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익히면 휘저은 다음에 뜰채로 건져서 찬물에 빨고 사례를 지어서 놓고 육수를 부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이거 잘 보시면 20년, 30년대 신문이에요. 냉면 제조기를 특허 신청했다고 나옵니다. 저 기계 잘 보시죠? 금속으로 만든 거예요. 저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저건 도르래가 달려 있어서 물리운동으로 회전운동이 직선운동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힘이 덜 들게 기계화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이 기계가 특허 신청했는데 저런 기계가 나옴으로 해서 좀 이따 하얀 모양 보이죠? 저기 면발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저 기계가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졌구나. 지금은 저 기술이 군데군데 특허들이 다 있어요. 근데 뭐 카피가 많아져서 특정 회사 제품만 팔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체로 두 개 회사께 많이 팔려요. 여러분들은 아무 관계 없겠지만 저거는 고장이 안 나는 한 수리 부품을 교환합니다. 어떤 거? 맨 나중에 봐야 되는데 분창이라고 하는 노즐이 있어요. 노즐이 냉면을 오래 쓰면 넓어져요. 얼마나 금속인데 얼마나 많이 쓰면 넓어지겠어요. 그래서 지금 스테인레스를 써서 잘 안 닳지만 옛날에는 무쇠나 구리를 썼어요. 그래서 빨리 닳았어요. 그래서 냉면 장사가 잘 되면 면이 붉어져요. 그럼 주인이 바꿉니다. 그걸. 예, 교체해서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냉면기야라고 생각하기 이게 뭐죠? 뭔 것 같아요? 냉면기죠, 냉면기. 예, 이건 파스타 기계입니다. 또르끼오라고 부르는 스파게티 만드는 기계예요. 똑같죠? 돌리는 장치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러면 분필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 민족의 창작품이냐라고 생각할 텐데 아마도 면의 발상지인 페르시아에서 그 앞뒤로 중동, 왜냐면 중동이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서 면이 발상한 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쪽으로 중국과 아시아 쪽으로 오고 서쪽으로 유럽으로 가서 스파게티, 파스타가 된 걸로 아마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도 어디선가 만들어져서 전달되었거나 아니면 자생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리적인 형태는 누구나 상상하면 만들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파스타나 냉면이나 똑같은 음식이다. 예. 파스타, 여러분 드시는 파스타는 칼국수처럼 자르는 형태는 거의 없고 냉면처럼 압출식이에요. 반죽을 넣으면 압출되어서 나오는 면이라 면이 동글동글해요. 냉면 동글동글하죠? 예, 그게 압출식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냉면을 볼 수 있는데 냉면이 잘 되려면 얼음이 있어야 되죠. 암모니아 가스를 이용한 가정용 냉장고가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 냉장고가 나온 거는 일제강점기에 나왔고 저 세계적으로 나왔고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데서 생산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50년대인가 개발을 했고 우리나라는 65년도에 금성사에서 처음 나왔어요. 전기냉. 그 전에 냉장고 어떻게 됐느냐? 얼음을 받아요. 얼음을 받아서 제빙 공장에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예전에는 암모니아를 생산한 걸 얼음을 배달해주면 지금 냉장고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위칸에다 얼음을 삽입합니다. 그러면 냉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한 12도에서 15도 정도 보존됩니다. 문을 닫아두면. 그 냉장고의 역할을 하죠. 우리 어머니 시대 때 뭐 어떻게 썼죠? 나무로 되거나 스티로폼으로 된 아이스박스 쓰지 않았나요? 기억나세요? 네, 냉장고가 가정에 보급된 건 70년대부터예요, 보통. 그리고 어, 우리 집처럼 가난한 집은 80년대에 샀어요. 그러니까 80년도에 저희 집 냉장고 샀던 기억이 정확히 납니다. 제가 중학교 때니까 기억을 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얼음이 어떻게 되느냐 자연에서 채취해서 보존합니다. 땅에다 묻어요. 그 묻은 흔적이 뭐냐? 서울에 가면 동빙고동, 서빙고동 있고 경주에 가면 통일신라 시대 때 쓰던 석빙고가 지금도 있습니다. 유물로 일제강점기에 발견됐어요. 이렇게 뭘 공사하려고 파는데 애들이 뭘 파는데 이상한 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일본 관료들이 가서 파보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석빙고 안에 조사를 해봤더니
물이 빠지는 물골까지 다 있고 얼음 그 왕겨 같은 게 발견됐어요. 아, 여기 얼음을 저장했었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 서울 같은 경우 어떻게 했겠어요? 뭐 전주도 방법이 있었겠죠. 강이나 호수에서 잘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5대5에서 자릅니다. 5대5. 그 5대 피츠버그 이거 아시죠? 북미죠. 5대5. 그래서 거기서 잘라가지고 그 얼음 장사꾼이 봉이 김선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땅에다 파묻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저 얼음을 조선시대 때는 부역을 시켜요. 동작구, 지금의 동작구 지역에 사는 용산, 그 다음에 뭐 합정동 뭐 이런 지역, 망원동에 사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야, 부역이 다 나와라 해가지고 추운데 막 조바이 쓰고 막 온갖 껴입고 속옷 입고 나와서 턱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에 얼음을 잘 얼었죠? 잘라요. 잘라가지고 발구제 실어서 가까운 곳에다가 저장합니다. 그 동네 이름이 뭐죠? 예, 서빙고동, 동빙고동. 그럼 그게 다냐? 아니죠. 제일 많은 양은 경복궁으로 합니다. 이 경복궁 안에 내빙고라고 따로 있고 창덕궁, 뭐 궁, 나중에 창덕궁 만들어졌죠. 거기도 다 얼음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냉장고 역할도 하고 여름에 얼음을 쓰기도 하고 냉면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사진을 찍은 장면이니까 개화기 이후의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건 도역이 아니고 가게에다가 팔려고 얼음을 캐가는 겁니다. 소를 이용해서.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핵심이에요. 북한이 비물질 무용수산으로 자랑하는 냉면은 평양이 없고 남한에 있습니다. 야, 이거 북한에 하면 되게 기분 나쁜 얘기인데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일제강점기에 이미 남쪽에 평양냉면집이 많았어요. 또는 그걸 서울식 냉면이라고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평양냉면이 온 거는 45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서북 면옥 같은 데가 우리가 서울에서 제일 오래된 냉면이 우레옥의 전신이에요. 둘이 동업을 하다가 갈라서고 장치 집안에서 차린 게 우레옥입니다. 우레옥이 제일 오래된 냉면집인 거죠. 서북과는 없어져 버렸어요. 서북이라는 지역이 평양을 의미하니까 평안도. 그때 냉면이 어떻게 생기면 이렇게 생긴 냉면이에요. 왜 색깔을 좀 한번 보세요. 허옇죠? 메밀은 약간 회색빛이 도는 속메밀. 그러니까 껍질을 많이 안 쓰면 껍질을 좀 많이 쓰면 약간 거무튀튀해집니다. 약간 좀 더 색이 진해지지만 속메밀로 하면 이렇게 하얀색에 가까운 회색빛을 띠는 거예요. 요게 약간 좀 겉메밀을 많이 쓰면 반죽이 잘 안 돼요. 그럼 소다나 밀가루를 자꾸 넣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기면 메밀 자체에다가 소다를 넣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북한의 냉면 책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중조 얼마, 소다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미원, 맛내기라고 미원 얼마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면의 맛은 미원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반죽에 넣는 게 아니라 국물에 넣죠. 왜 그러냐? 겨울 김치를 겨울에 먹으면 미원 안 넣어도 돼요. 김치가 싹 삭으면 맛있으니까. 동치미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냥 북한의 김치, 김장김치를 하는 거예요. 북한 김치는 고춧가루를 많이 안 써요. 그 다음에 젓갈을 거의 안 쓰거나 조금만 씁니다. 새우젓을 조금 써요. 그 김치가 맑고 깨끗하고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양념 소금물을 부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물이 많은 김치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익어버리겠죠? 그리고 빨리 김치가 삭죠. 근데 북한은 상관없어요. 추우니까. 땅에다 파묻으면 오래 갑니다. 남한은 김치가 그래서 젓갈을 많이 넣고 국물을 안 잡아요. 왜냐? 빨리 삭으니까.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이 옛날에 추웠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옛날 김장 담글 때 보면 소금을 많이 넣고 국물이 꽤 흥건했어요. 그래도 문제가 없었어요. 땅에 파묻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김치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런 냉면은 김치 국물을 그냥 고기 국물에 섞고 그 다음에 김치 국물을 서울에서는 거의 안 섞습니다. 여름에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김치를 담궈봐야 맛이 없고 그래서 고기 국물 100%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미원이 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 면 자체가 이렇게 허였는데 저 냉면이 뭐죠? 저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 할 때 나온 냉면이에요.
근데 판문점에 날랐죠. 그 다음에 평양에서도 우리가 가서 먹었죠. 그 레드벨벳이 그랬잖아요. 냉면에 가서 먹었는데, 우리 남한의 평양냉면하고 다르네. 막 맵게 양념하고 면이 쫄깃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멘붕이 온 거예요. 왜냐면 서울에서 면스플레인 하는 냉면 선수들이 평양냉면을 뚝뚝 끊어주고 맑고 양념 다대기를 얻지 않는 게 진짜라고 알고 있었어요. 왜? 이게 맞잖아요. 이게 평양 책에 나온 거예요. 80년대까지 나온 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수많은 요리책을 북한에서 펴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체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외국에도 많이 보내요. 근데 거기 나온 냉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색이 이랬어요. 근데 지금 냉면 완전 달라졌죠. 그래서 제가 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서 평양냉면, 진짜 평양냉면이라고 하는 냉면집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우레옥이나 뭐 남포면허기나 이런데 대동면허기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쪽의 냉면은 이런 냉면이 진짜라고 한 것들 다 거짓말이다. 엉터리다라고 낙인을 찍은 거예요. 네티즌들이. 봐라. 북한 냉면 보니까 다 저렇게 돼 있고 빨간 양이 이빨 쳐서 먹지 않냐. 북한에서 저렇게 먹는데 이게 무슨 남한의 냉면이 평양냉면이냐. 거짓말했네 니네들하고 비난을 막 쏟아낸 거예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근데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왜? 북한이 변한 거지 남한이 안 변한 거예요. 북한이 변한 바람에 남한이 오히려 평양냉면을 더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공식적으로 이제 나가거든요. 북한에서 저격조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배신한 사람들을 저격하러 보냈었잖아요. 이한영 씨를 저격하러. 그거 사실입니다. 예. 야, 이거 겁나는데. 예. 북한 냉면이 변한 거지 우리가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이게 북한의 판문점에서 그 기계를 설치할 수 없으니까 그 뒤에서 설치를 하고 냉면을 날라오는 장면이에요. 이런 바트라고 하죠. 우레옥에서 쓰는 요리사들 다 불러와서 평양부터 못 나르니까 판문점 개성 뒤에다가 조리소를 설치하고 거기서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냉면을 드셨는데 그 냉면이 아까 본 시커먼 냉면이에요. 쫄깃하고 시커멓고 빨간 양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술 잘 보세요. 저런 술들이 이 독주예요. 들쭉술 막 이런 술들. 그래서 북한 책을 보면 요리책이나 냉면책에 보면 항상 예전에는 김일성 명의로 쓰고 지금은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은 명의로 되어 있는 책은 아직 제가 못 봤어요. 아직 넘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요리책에는 저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써요. 냉면 칸은 뭐로 써 있냐면 평양냉면은 민족의 자랑이 이렇게 실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냥 쓰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요리책도 실용적인 책도 정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북한에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70년대 책 보면 그냥 소고기 축산책인데 박정희가 얘기한 게 쭉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엔 그랬던 거예요. 그게 봉건적인 형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찾은 거예요. 우연히. 우연히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냐면 제가 북한은 가지 못했고 그 북한 자료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일부의 자료관이 있는데 북한에서 나온 책들이 있는데 90년대 나온 책이 이렇게 뭐 옥류관이 이런 얘기는 해요. 어떤 옥류관 주방장의 반성문이 실린 거예요. 그걸 제가 카피를 뜬 거예요. 위대한 장군님이라 하는 거는 김정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에 냉면이 변한 것을 옥류관 주방장이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7대 3 최소 메밀 70%를 넣어야 되는데 전분 30%에 못 넣고 시커매져서 메밀이 3알도 안 들어가고 전분이 7알이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에서 왜 그렇게 바꿨겠어요? 메밀이 없는 거예요. 그 설명하고 있는 옥류관 국수가 변형되고 있는 데 대해 요약하신 그러니까 옥류관의 국수가 이상하게 시커멓게 변한 것을 김정일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양해를 해줬다는 거예요. 왜? 나라의 사정이 그 모양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걸 공식 문서에 저렇게 북한의 모든 잡지는 공식 문서입니다. 나라에서 만들어요. 개인이 돈 벌러 하는 잡지는 없어요. 저건 다 검열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냉면은 우리의 고유 음식이라 평양은 유명하다고 옥류관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남조선 해외동도 누구 나오는 게 다 아시는 얘기.
잘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반성한 거예요. 옥류관에서는 평양냉면 순메밀가루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함경대 농마국수처럼 범벅국수를 만들고 있다고 통렬하게 반성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스스로 썼겠어요? 아니죠. 소조나 조직에서 야, 우리 냉면이 변한 건데 우리 이거 반성문 쓰자. 예, 이거 남한에서도 볼 테지만 할 수 없다. 이제 변했으니까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쓴 겁니다. 웃기지 않아요? 네, 웃긴다기보다 가슴 아픈 얘기죠. 왜 그랬느냐? 고난 행군이 뭐예요? 식량난이죠. 비가 안 오고 가뭄 들고 수해나 그러면서 농사 짓는데 몇 년 연속이 돼서 그때 태어난 북한 사람들이 키가 되게 작고 조그맣대잖아요. 저렇게 인구가 그래서 뭐 심하게는 뭐 100만 단위의 사람이 아사했다고 그런 뉴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할 정도로 심각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그 외국에서 빌려오고 그러면 되는데 폐쇄를 계속 지속했기 때문에 인민들이 굉장히 굶주리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메밀을 뿌리고 거두고 이럴 힘도 없고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메밀을 뿌리려면 가급적이면 그 땅에 메밀 대신 다른 걸 뿌려요. 왜? 메밀은 그게 엄밀히 따지면 곡물이 아니에요. 씨방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 자체의 조직이 달라요. 그래서 이 같은 면적당 칼로리로 환산을 하면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하면 메밀은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걸 심느니 감자를 심어야 돼. 왜? 칼로리의 양이 5배에서 10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녹마처럼 감자나 고구마를 심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밀 같은 걸 심을 정신도 없고 심어도 소출이 안 나와. 그러니까 감자나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다 보니까 색깔이 어떻게 돼요? 쫄깃하고 시커매지죠. 예,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냉면 자체가 북한 냉면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냉면은 변한다. 왜? 생물이니까. 북한의 냉면은 그런 식으로 변해왔다. 자연스럽게 변한 거예요. 그게 뭐 북한의 책임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식량 문제가 없었던 우리는 평양냉면의 형태를 더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드시게 될 냉면이 오히려 옛날 평양냉면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왜? 고난의 행군 때문에 생겨난 문제다. 그걸 북한에서 스스로 우회적으로 조용히 인정했다. 옥류관 주방장의 반성문을 책에 실음으로써 그것을 해결해서 정리해버렸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기 잘 보시면 그 해답을 저기 써놓으셨습니다. 이 행사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평양냉면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보면 메밀 100% 슴슴한 서울식 평양냉면 써 있죠. 예, 저게 서울식 평양냉면이 더 평양냉면이 돼버린 거예요. 이분들은 제일동포예요. 예, 제일동포고 냉면이라는 것은 결국 국제적일 수밖에 없고 그 모순이 집결돼 있는 게 한반도인데 그 모순의 영향을 받는 게 제일동포이기도 합니다. 일본에 평양냉면이 있어요. 저런 형태로. 축구 정대세 사진이죠. 저 사진을 왜 제가 넣었냐면 냉면이라는 건 평양냉면이라는 건 분단의 상징처럼 돼 있죠. 그러니까 저 집안에 보면 되게 재밌어요. 국적이 세 개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 북한 국적이 있고 조선 국적이 있습니다. 아니 북한인 북한, 남한이면 남한이지 조선 국적은 뭐예요? 조선이 뭐죠? 조선? 지금 없어진 나라잖아요. 45년도에 없어졌어요. 조선이라는 형태의 나라는 한일에 강제 합병되면서 그 실질 권한이 없어졌지만 45년도에 없어진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일본 국적을 갖지 않고 있으면 남한도 북한도 싫으면 조선이라고 옛날에 명명이 됐던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나라는 없어졌는데 야, 너 북한 할 거야. 너 남한 할 거야. 국적을 정해야 되잖아요. 아, 싫어. 옛날에 조선은 그냥 있을래 하면 여권에 조선이라고 박아줍니다. 지금도 공식적으로. 나라가 없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없어요. 북한이든 남한이든 구체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든지 대한민국이든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일본에 사는 자이니치 중에 나는 그냥 조선으로 할래. 네,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역사의 아이러니. 그러니까 3개국의 국적이 한 집안에 있어요. 실제로 그런 집안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게 민족과 냉면은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북한에서 해외 공장 그 장사를 하던 남편과 같이 유럽에 살다가 탈출한 사람인데 그때 엄청나게 우리 남한의 체제 선전에 많이 썼죠. 신영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조였다는 말. 그게 실존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술인입니다. 아주 뛰어난 무용수죠. 그 미인이죠. 그래서 그 평양에서도 계급이 높고 아주 잘 사는 남편과 결혼해서 유럽에 나가게 돼요. 그렇다가 들어왔는데 이 냉면집을 차렸어요. 근데 이 두 분은 북한에서 굉장히 신분이 높은 계층이에요. 부자죠. 냉면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냉면 기술 안 만들어 어떻게 이 냉면 했냐? 이게 일산에 생겼어요. 옛날에 91년도인가? 진달래각이라고. 제가 가서 그 당시에 취재를 가서 먹어봤는데 상당히 맛있었어요. 누가 만들었냐면 설명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오스트리아에 있을 때 빈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이 부부가 해외 해외 상사죠. 우리말로 외화벌이라고 하죠. 거기 나와 있던 고급한 외교관입니다. 외교관 부부로 나가 있는데 그때 오스트리아는 북한과 수교하고 있어요. 지금도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북한 냉면집이 식당이 있었어요. 거기 옥류관 주방장에 파견돼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근데 북한 생명 그럼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 사람 데리고 왔겠어요? 아니죠. 탈북한 우리말로 요즘 탈북한 북한 사람들 그때는 귀순자라 그랬어요. 귀순한 사람들이 남한에 꽤 있으니까 거기 기술이 있는 사람이 주방에 썼던 거예요. 고용해서. 그래서 뭐 매출의 5%를 귀순자에 쓰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냉면집은 망했습니다. 나중에. 왜 망할 것 같아요? 남한식 자본주의에 익숙하지 않았어, 이 사람이. 둘째, 냉면 맛이 평양냉면 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냉면 맛이 아닌 거예요. 장사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지금 열었으면 잘 됐을 것 같아요. 근데 90년대 초반은 그런 냉면이 먹히지 않던 시기였다. 이 냉면은 보면 면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데 이게 왜 나오느냐? 이게 신식 군대잖아요. 예. 이모군란이 저렇게 일어난 겁니다. 이모군란 왜 일어난지 알죠? 그래서 들어온 게 짜장면이에요, 짜장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고종 정권이 일본에도 빚을 지고 중국에도 빚을 졌어요. 중국에 빚을 져서 들어온 게 화교입니다. 그 화교가 갖고 온 게 뭐냐면 짜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진화국수라고 그랬죠. 그 짜장면이나 우동면을 많이 먹었습니다. 짬뽕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그게 역사로 그대로 남았는데 밀가루는 귀해서 중국에서 그 당시에 많이 수입을 해왔죠. 근데 해방이 되니까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기는 바람에 중국부터 밀가루 수입 못하죠. 미국이 밀가루를 많이 원조해 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먹고 살았던 거. 그 당시에 써있죠. 미국 국민이 기증한 밀로 재분된 밀가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게 냉면하고 무슨 상관이야? 저것이 압출식 면의 역사를 짜장면을 내리는 방식이 냉면하고 똑같아요. 면기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게 넓게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나폴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 왜 하느냐? 냉면이라는 형태는 차갑게 먹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음식인데 실은 면이라는 제조 방식과 면틀이라는 거는 이태리나 중국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게 잘 보세요. 면 말리는 거잖아요. 저게 우리도 보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이게 나폴리에서 스파게티 말리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뽑았냐면 압출식 냉면기에 뽑았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저런 식으로 먹는 장면이 나오고. 아, 이거 보세요, 이게.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끌고 온 겁니다. 이게 스파게티를 만드는 분창이에요. 노즐이죠. 이 분창이 저 냉면기의 분창하고 똑같아요. 셰프는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냉면은 민족 음식이고 김치라는 형태로 겨울에 냉면이라는 동치미와 김치를 써서 만드는 민족 고유 음식인데 시원하니까 여름에 많이 먹게 되어서 계절적으로 변화가 됐고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메밀을 쓰는 방식이 변화돼서 메밀을 적게 넣는 게 오히려 인민의 입에 더 맞으니까 쫄깃하면을 좋아하게 돼서 옥류관 냉면이 변해버렸어요. 근데 옥류관은 지금도 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냐면요.
메밀 70%라 얘기해요. 그건 제가 봐서는 맞지 않아요. 메밀 70%를 까맣게 안 나와요. 그 메밀 껍질을 많이 넣으면 시커매지지 않느냐? 그 색깔과 달라요. 검게 점점점 박혀 있지, 저렇게 쫄깃하게 까만 건 뭐다? 녹마. 예, 전분을 많이 쓴 거예요. 그 반성문이 나오죠? 녹마국수를 많이 써서 범벅국수를 만들고 있다고 완전히 입증되는 증거 자료가 저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을 지금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냉면을 드시면서 야, 북한 사람도 못 먹는 냉면은 우리가 먹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것이 행운이다, 불운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흐름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국수는 평양, 우리가 그런 국수를 먼저 먹었죠. 왜? 냉면은 쫄깃해야 되고 전분이 싸니까 전분으로 주로 만들고 사람들이 그 달달한 국물에 넣은 그 국물을 더 좋아하니까 실제로 냉면집 가면 평양냉면이라고 써 있지만 평양냉면이 아니고 전혀 남한식으로 개량된 냉면을 먹은 거예요. 쫄깃해야 되니까. 냉면이 뚝뚝 끊어지면 사람들이 그릇 엎어버리고 나가요. 근데 이런 좀 그런 면이 아닌 진짜 냉면을 파는 집이 이런 집이 있어서 여기서 오늘 행사를 하게 된 거고 서울에서도 유명하다는 서울에서도 그런 냉면을 파는 집은 새로 생긴 집 빼고 전통적으로는 두세 집밖에 없어요. 새로 생긴 집들이 냉면 인기를 타고 대여섯 집이 생겼어요. 그런 집 가면 좀 냉면 메밀을 많이 넣어서 좀 툭툭 끊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툭툭 끊어지지는 않아요, 완전히. 왜? 그건 막국수나 그렇고 소다도 좀 넣고 전부도 넣고 해서 약간 씹히는 맛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것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북한에서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면도 개화되고 개량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식 면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어, 평양냉면, 남한냉면, 서울냉면, 평양냉면, 서울냉면, 그 냉면의 그림자와 영광에 대해서 어, 짧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냉면을 드시면서 제가 얘기한 것의 체험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